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입니다. 네, 그 회사 지원으로 교육받고 나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 전에 퇴사하면 비용을 반환한다 이런 약정이 있잖아요. 네, 아주 흔하죠. 이게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항상 유효한 건가?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좋은 주제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. 여러분이 혹시 이런 약정을 딱 마주했을 때 이게 언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어떨 땐 없는지 이걸 좀 명확히 아시도록 돕는 거예요. 특히 그냥 퇴사했다고 내는 벌금, 위약금이랑 진짜 내가 받은 교육비 돌려주는 거랑 그 경계선 있잖아요. 거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오늘 볼 핵심 자료가 바로 대법원 2008년 판결인데요. 2006-37274 판결입니다. 그 유명한 판결이군요. 네, 이 판결이 바로 그 말씀하신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거든요. 그렇군요. 일단 기본적인 원칙부터 좀 짚어볼게요. 근로기준법, 지금은 제20조인데 예전엔 제27조였죠.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안 지켰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딱 정해놓는 계약, 이걸 금지합니다. 미리 정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군요. 네, 왜냐면요. 그런 약정이 있으면 근로자가 나 그냥 그만둘래 하는 자유로운 의사를 좀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돈 때문에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.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렇군요. 법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 판결 사례는 보니까 액수가 10년 근무 약속 못 지키면 10억 원을 반환해라. 네, 좀 그렇죠.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핵심 인력인데 유출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디까지가 좀 과한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합리적인 투자 회수인지 그 선 긋기가 진짜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진짜 핵심이에요.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나 그 형식적인 문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질을 들여도 봅니다. 실질이요? 네. 그러니까 이 약정이 정말로 회사가 교육에 들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돌려받으려는 의도인가? 아니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으로 그냥 직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가? 뭐랄까 일종의 금융적 족쇄 같은 거 아닌가? 이걸 판단하는 거죠. 아하. 이 사건에서 10억 원은요, 실제 교육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냥 퇴사 그 자체에 대한 벌칙 성격이 너무 명백하다.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리고 10년이란 기간도 사실 상당히 길죠. 네, 10년이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퇴사 막으려고 너무 과하게 벌금을 매기는 건 안 된다. 이 말씀이군요. 그렇죠. 근데요, 만약에 회사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직원 개인의 어떤 전문성이나 가치를 확 높여주는 그런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면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런 교육까지 회사가 돈을 전혀 못 돌려받는다면 그것도 약간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모든 약정이 다 무효는 아니겠죠, 설마. 물론입니다. 네, 다 무효는 아니에요. 대법원도 회사가 정당하게 투자한 걸 회수할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. 다행이네요. 다만 그 약정이 유효하려면요, 몇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해요. 조건이요? 어떤 건가요? 첫째는 그 약정이 회사가 부담한 실제 교육 훈련 비용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. 실제 쓴 돈. 네, 그렇죠. 그냥 퇴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벌금이 아니고요. 둘째는 그 교육이 주로 근로자 개인의 이익,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시장 가치를 높이는 그런 성격이어야 해요. 개인의 이익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 업무 수행하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 비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그건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요. 그렇군요. OJT 같은 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셋째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나 반환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사회통념상 좀 합리적이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조건이 꽤 많네요. 네. 결국 실제 비용, 개인이익, 합리성, 그리고 자유침해 여부, 이 네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이 사건 2006-37247 판결에서 10억 원 반환 약정은 실제 교육비랑은 너무 동떨어진 과도한 금액이었고 또 10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길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합리성이나 균형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법원은 그 약정이 실제 교육비 반환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판단했어요. 네.
그러니까 약정의 이름이나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이 진짜 투자 회수냐 아니면 퇴직방의 벌금이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저희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만약 여러분이 교육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신다면 그냥 동의 버튼 누르시기 전에 한 걸음 딱 물러서서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뜯어보셔야 합니다. 네, 중요하죠. 이게 정말 나 개인을 위해서 투입된 합리적인 실제 교육 비용이랑 연결된 건지 아니면 혹시 그냥 퇴사를 좀 어렵게 만들려는 과도한 위약금 성격은 아닌지 말이죠. 그 계약의 실질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법은 항상 그렇죠. 사용자의 투자 보호 필요성,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,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. 균형이 중요하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약정이 공정한가, 이 질문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. 결국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, 그 비용의 성격, 의무 복무 기간이나 반환 금액의 합리성,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요즘은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온라인 강의나 뭐 비교적 저렴한 원격 교육 기회도 되게 많아졌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전에 막 큰돈 들여서 해외 연수 보내고 하던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.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 투자에 대해서도 과거와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? 아,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이런 기술 변화가 미래에는 이 법적 기준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것도 계속 좀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